금융, 경제, 이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 시동위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의 왕!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제 영상 보셨죠? 네. 무려 라디오 청취율 1위 공중파의 경제평론가로 출연을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방송이 인증한 경제평론가답게 오늘 아주 복잡한 내용을 이 세상 제일 쉽게 한번 본질을 꿰뚫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누르셔야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방송 뭐 많이 했었고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행사 MC까지 행사 MC까지 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은 뭐 다 스텝이 있는 상황에서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좀 버벅대지 않을까, 또 자료들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조금 되긴 하는데요. 네, 뭐 어떻게 되겠죠. 예, 그래서 혹시 몰라서 미리 사과 먼저 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과 후방송, 예의 바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사태 총정리.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 주제가 요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제가 터지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상을 이미 만들었고 마지막 편집도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거의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에 갑자기 흥국생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암갚기로 했다가 갚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영상에다가 아주 제가 흥국생명하고 정부에 대해서 욕을 아주 얼마나 한 바가지를 퍼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살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피 같은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못 올리게 됐고, 그렇다고 다시 찍어서 뭐 옛날 버전으로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을 빠르게 좀 전달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간을 조금 끄는 거예요. 혹시 한두 분이라도 더 들어오실까 해서요. 좀 고민인 게 평소대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정제돼 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근데 라이브 방송의 묘미는 또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좀 사이사이에 편안한 얘기도 섞고 해야 되는 게 묘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아직 감이 없어요. 그냥 일단 한번 되는 대로 첫 방송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터진 뉴스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흥국생명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미희행. 듣기만 해도 벌써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려워 보입니다. 보세요. 흥국생명 신종 자본 증권 콜 옵션 미이행. 와, 시작부터 제목에 벌써 머리 아픈 용어가 7개나 들어가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죠? 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어색합니다. 자, 인서트. 네, 신종자본증권이 뭔데? 자, 먼저 신종자본증권이 뭔데? 그게 뭔데? 자,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지 도대체 흥국생명이 그걸 구워 먹었다는 건지 삶아 먹었다는 건지 팔아 먹었다는 건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네, 이게 그냥 세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신종, 자본, 증권.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뜻을 안 다음에 그냥 합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설명할 거냐? 제일 뒤에 있는 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초코우유를 설명할 때 우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우유에다가 초코 탄 게 초코우유다 하면 설명이 쉽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제일 뒤에 제일 큰 말 그거 먼저 설명하고 하나씩 하나씩 좁혀간다. 뒤에 있는 말부터 설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말 신종자본증권에서 제일 뒤에 있는 말 증권이 뭐냐? 증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예, 재산적인 얘기 막 써서 네, 종이에다가 이런 재산적인 얘기를 막 써서 그냥 둔 거 그걸 증권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게 다야? 더 복잡하지 않아?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증권이 뭐냐? 서면에다가 재산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거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어려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게 다예요. 그러면 자본증권은 뭡니까? 이 증권을 배웠으니까 앞에 자본만 배우면 되겠죠. 이것도 쉽습니다. 자본증권에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거는 기업이 돈이 딸릴 때 조달하는 돈, 자본, 자금 그냥 그게 다예요. 네, 즉 자금 조달, 자본 조달 이것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 그게 바로 자본증권입니다. 근데 그런 게 종이에 써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는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는데요. 쉬운 설명한다고 해놓고 그게 뭐냐? 주식, 채권 요 두 개 이게 답니다. 아하,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맞습니다. 예, 채권과 주식 이게 다예요. 자본증권이 뭐라고요? 채권과 주식. 네, 이게 답니다. 아, 정말이요? 네, 맞아요. 들어보십시오. 채권이 뭔데요, 여러분? 채권이 야, 회사 너 돈 필요해? 그러면 내가 돈 꿔줄게. 그럼 회사 너는 나한테 내가 돈 꿔줬다는 걸 있지? 그거 종이에다 써. 그거 나 줘. 즉 대부증권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회사채? 별거 아니에요. 회사가 나한테 돈 꿨다는 증서 그게 다입니다. 주식은요. 야, 회사 너 돈 필요해? 그러면 내가 니네 기업에다가 자본금 딱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니네 회사에 내가 출자했다는 거 있지? 그 종이에다 써서 줘. 종이에다 써서 줘.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쉽죠? 자본증권이 뭐냐? 채권하고 주식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 두 가지만 알고 속 편하게 살았으면 참 편한데, 그죠? 예.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어느 날 문득 요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채권과 주식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되냐? 합치면 안 되냐? 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하여간에 금융 만지는 애들의 이 잔머리는 끝이 없습니다. 못 말려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짜장 짬뽕만 가지고 한 100년 쭉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짬짜면을 만든 거예요. 자본증권의 짬짜면을 만들자. 자, 이 두 가지 이상을 합쳐가지고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네, 채권과 주식의 짬짜면, 채권과 주식의 하이브리드, 요걸 만들자, 요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종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종자본증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채권과 주식의 짬짜면.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채권과 주식의 하이브리드가 바로 새로 나왔다. 그게 바로 신종자본증권이다. 여러분, 신종자본증권 굳이 말하자면 주식과 채권의 짬뽕인데, 짬짜면인데,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채권입니다. 채권에 가깝습니다. 채권이긴 한데 이 녀석을 주식처럼 취급해 주겠다. 요겁니다. 영어로 이 용어를 보면은 쉬워요. 신종자본증권이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본드. 채권이 영어로 본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스탁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은 하이브리드 본드. 그렇습니다. 짬짜면은 짬짜면인데 굳이 말하자면 채권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채권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 장부에 부채, 빚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이 되면은 회사는 부채, 빚이 늘죠.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럼 주식은요? 주식은 주주가 낸 자본으로 회계 처리가 되죠. 그리고 주식이 발행되면 회사는 빚이 느는 게 아니고 자본이 늡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걸 영원히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드, 신종자본증권은 뭐냐? 자,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회사 너는 갚어. 이렇게 보면 채권이에요. 그런데 갚는 기간이 보통 30년입니다. 그런데 또 30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추가로 또 30년을 연장할 수가 있고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그럼 이게 뭐냐? 회사는 돈이 왕창 생겼는데 갚긴 갚아야 되겠죠. 채권이니까. 그런데 갚는 기간이 계속 연장이 돼. 엄청 길어. 사실상 빚은 빚인데 이렇게 되면 뭐냐? 영원히 갚는 날짜가 안 써 있는 거 아니야? 사실상 영구적으로 안 갚아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앙큼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구채라고 합니다. 자, 채권은 채권인데 갚는 날짜가 사실상 영원히 밀려있는, 거의 안드로메다까지 그렇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채권, 영구채. 그러니까 당장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아예 회사의 회계 장부에다가 마치 주주한테 투자받은 것처럼 그냥 자본에다가 써도 돼. 요렇게 인정할 수 있는 채권. 요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 투자자니까 주주는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이니까 마치 자본을 수혈받은 것처럼 생각해도 좋다. 바로 이런 겁니다. 채권인데 주식처럼 취급해라. 짜장인데 짬뽕 같은 짬짜면. 네, 이게 바로 영구채. 다른 말로 신종자본증권.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본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편.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은 그냥 신종자본증권이 뭔지 아주 기본적인 그 정의를 배웠다면 이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자, 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앞에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주 예리한 겁니다. 그분은 아주 예리하십니다. 금융인이 될 자격이 있죠. 뭐냐? 야, 채권자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아니 받는 기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내 돈을 꿔줬는데, 꿔주면서 그리고 증서를 받았는데 원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사실상 영원히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다. 제대로 돈 받는 날짜가 써 있으면 그게 전통적인 채권이죠. 이건 신종이라니까요. 채권계의 신종, 신상.
뭔가 어이가 없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체에는 만기 날짜, 돈 갚는 날짜 대신에 다른 게 써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증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5년 동안 우리 회사는 채권자 여러분께 이자를 매년 4.4%씩 드릴게요. 그리고 5년째 되는 날 우리가 다시 원금을 가지고 이 채권을 사버릴게요.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산다, 바이한다가 금융에서는 콜 이렇게 부르죠. 그럴 권리, 선택권, 옵션, 그 두 개를 합쳐서 콜 옵션, 바로 이겁니다. 자, 돈을 빌린 회사가 도로 돈을 갚아버리고 그 채권을 되사는 권리, 콜 옵션. 그래서 연구체에는 콜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이 오지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한 땀 한 땀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투자자는 죄송합니다. 투자자는 돈을 주고 돈이 이렇게 갑니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투자자한테 돈을 주고 다시 채권을 사오는 권리. 똑같아요. 화살표 방향만 바뀐 겁니다. 사오는 권리, 콜 옵션. 그래픽 오지는 수준. 네. 자, 요런 관계. 이번 사건, 흥국생명 사건에다가 요 얘기를 접목해보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브리드 본드, 우리 연구체를 사신 투자자님들, 제가 5년 동안에 매년 4.4%의 이자를 드릴게요. 그걸 쭉 받고 계시다가 5년째 되는 날에 제가 그거 도로 사올게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본드가 필요한 흥국이가 5년 후에 이 말이 원금을 갚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흥국이가 5년 있다가 원금을 갚고 내 채권을 다시 사지 않고 쌩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배신한 거죠. 그 배신에 대한 페널티, 벌칙 개념으로 이자를 그때 가서 올리면 되겠네. 6.7%로. 그러면 흥국이가 벌칙이 무서워서 5년째 되는 날 도로 이거 사가겠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길었죠? 항상 기본 개념 설명이 제일 어려워요.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즉 회사채는 뭐다? 회사가 돈 필요하면 증서 써주고 돈을 꿔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부채가 늘어납니다. 빚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쉽지. 주식을 발행하면 되지. 유상증자를 하면 되죠. 왜?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가 늘어나잖아요. 진짜 주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싫은 거죠. 자, 돈은 마련하고 싶고 부채는 늘리기가 싫고 누가 주주 되는 건 더 싫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채권을 발행하되 갚는 기간이 사실상 엄청 긴 영구채를 발행하자. 그러면 이 채권은 형식상은 영구채니까 적어도 채권이니까 채권인데 문구상으로는 갚는 날짜가 영구적으로 기니까 요거에 한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투자한 분들한테는 문구에 만기라고는 쓰지 않지만 회사가 그 채권을 도로 사오는 날을 써주자. 오케이. 그래서 그 날짜에
그걸 꼭 되사오겠다는 의미로 보증 같은 내용을 좀 써주면 어떨까. 혹시 저희가 그걸 안 사오게 되면 이자를 높이세요. 예, 그런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벌칙을 스텝업 올라간다 해서 이자를 올린다 이런 의미로 벌칙 같은 걸 갖다 적어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신종자본증권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연구체 채권의 짬짜면 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본 개념 설명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평소 같았으면 요 타이밍에 제가 잠깐 쉬는데 라이브니까 쉬지를 못하겠네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급편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흥국생명 사태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집중 설명 들어갑니다. 자,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 9일에 표면 금리 4.48%로 5억 달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합니다. 어디다 발행했냐? 싱가포르에다가 발행을 합니다. 달러 표시죠.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돈 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려 5억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7천억. 7천억이에요. 자, 그리고 콜옵션의 최초 행사일은 5년이 경과한 바로 오늘 2022년 11월 9일 되시겠습니다. 이때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벌칙 같은 그런 개념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벌칙은 미국 국채 5년물 더하기 2.427%의 이자로 스텝업을 하자. 대충 6.7%. 요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렇게 돼요. 예, 발행일 2017년 이렇게 써 있고요.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4.47%로 했는데 스텝업 조항은 6.74% 정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2022년 11월 9일 5억 달러를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채권을 도로 사오는 건데 우리의 흥국생명이 이 해외 시장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 스파이크를 후려친 거죠. 예? 김연경 선수의 강 스파이크죠. 네. 자, 요렇게 한번 고급지게 그려봤습니다. 김연경의 강 스파이크 콜옵션을 냅다 집어 던졌죠. 안 해! 네. 뭐냐? 이번 11월 9일 콜옵션 행사 안 한다는 스파이크를 내다 꽂은 겁니다. 그리고 나 그냥 6.7%로 높은 이자 벌금 받을게. 더 높은 이자 낼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이 일파만파 배구판에 배구판이 아니죠. 네. 금융계의 강 스파이크가 돼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콜 옵션 행사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채권 만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만기, 채권 만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글자에 옵션, 즉 흥국생명 너의 권리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린 그걸 권리라고 쓰고 의무라고 읽습니다. 이 말 멋있지 않아요? 네. 우린 권리라고 쓰고 의무라고 읽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 미행사는 사실상 어음 만기 빵꾸,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부도 또는 채권 만기의 이행지체 이런 거랑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냐면요. 2009년에 우리은행, 예,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요. WOORI, 우리은행. 여담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은행, 내 은행이 아니고 WORI 은행이랑 헷갈려가지고 우리 금융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워리뱅크라고 불렀어요. 워리뱅크. 헷갈리지 않아요. 전화로 하면 우리은행에서 이게 우리은행이 네 은행 얘기하는 거야. WORI 은행 얘기하는 거야. 이게 헷갈리니까 워리은행, 워리뱅크라고 불렀습니다.
네, 물론 워리뱅크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셨죠. 걱정은행이냐 뭐 이러면서. 하여간에 2009년에 워리뱅크 사태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고 그 다음에 13년 만에 최초. 쉽게 말하면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 ABCP 부도,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것은 부도가 안 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러는 겁니다. 네. 흥국생명은 왜 이런 스파이크를 시장에다가 날려버린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깊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흥국생명도 당초에는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콜옵션 미이행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재미없는 이 개념 설명을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왜 개념 설명을 이렇게 오래 했느냐. 흥국생명 보험사예요. 보험사에는 여러분 RBC 비율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RBC 비율, 영어로 Risk Based Capital Ratio, 지급 여력 비율. 이게 뭐냐?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돈 많은 보험회사가 좋겠죠? 튼튼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 회사 돈 많니? 건전성 좋아? 이런 거를 측정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고객이 일시에 전 고객이 전부 다 한꺼번에 지급을 요청했을 때 이걸 지급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 보험금을 일시에 100%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몇 %로 규제 권고하고 있냐면요, 최소한 150%는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흥국생명 네네, 채팅창에서 뭐 갚겠다고 했으니 괜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 좀 이따가 쭉 설명합니다. 다시 갚아지겠다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150%는 유지해라, 보험사들은 이렇게 유지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흥국생명의 RBC 비율이 몇이냐? 157% 정도입니다. 간당간당하게 150 조금 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신종자본증권의 개념을 한 두 줄 설명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했냐면요,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출이에요. 근데 대출인데 얘는 회계상 자본으로 잡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국생명이 5억 달러의 연구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자본에 가 있습니다. 자본 행목에 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2022년 11월 9일 만기가 돼서 이걸 만약에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7천억을 갚았어요. 5억 달러를 갚았어요.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갚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없어집니까? 자본에서 없어집니다. 자본 7천억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꿔와서 갚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꿔왔으니까 7천억은 늘죠. 뭐가? 빚이요. 만약에 꿔서 갚았으면 꾼 돈 7천억이 늘기 때문에 빚은 느는데 자본 7천억은 없어지죠. 갚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면, 그렇게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었다고 회계장부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RBC 비율에서 자본이 빠지니까 RBC 비율이 157에서 내려갑니다. 즉
흥국생명이 이번에 이 돈을 갚을 수 있었냐 없었냐, 돈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결하고 났을 때 RBC 비율이 떨어지냐 올라가냐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갚냐 안 갚냐도 당연히 중요한데 자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갚아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러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똑같은 영구채, 유사한 채권을 발행해서 갚아야 됩니다. 이른바 차환 돌려막기. 그거를 해야 됐던 겁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카드 돌려막기 처럼 돌려막아야 되는 겁니다. 모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온다든지 어디서 돈을 꼽아서 갚는 것도 갚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걸 갚으려면 똑같이 자본에 잡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발행한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도 처음에는 유사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달러 정도 해외에서 발행하고요. 뭐 자질구레한 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해외 발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5년 전에는 4.4로 발행했는데 지금은요 8%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되죠. 10% 해봤습니다. 안 되죠. 그 이상 해봐도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10%를 줘도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이 흥국생명이면 머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번에 콜옵션 행사를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벌칙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텝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6.7로 뜁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만 계산해 봤더니 원래 이자 말고 추가로 부담하는 것만 계산해도 1년에 뭐 150억, 160억이에요. 그거를 그냥 두드려 맞을까? 아니면 그거의 2배 이상 되는, 뭐 3배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2배, 3배 되는 이자를 물고서라도 신종자본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앞에 돈을 갚아버릴까?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흥국생명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더 비싸게는 못한다. 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즉 RBC 비율을 생각하니까 자본을 팍 줄이지는 못하겠고 다른 대출 받아오는 것도 싫고 새로 신종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자가. 그래서 열심히 짱구를 굴리다가 에이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콜옵션 행사하지 말자. 이자 좀 더 내자. 요렇게 머리를 굴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안 해! 네.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죠. 시장에서는. 야, 흥국, 네가 그러고도 금융기관이야? 신뢰는 엿 바꿔 먹었니? 야, 읽어봐. 콜 옵션. 여기 써 있잖아. 콜 옵션.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옵션이라고 쓰고 의무라고 읽기로 했잖아. 이렇게 아무리 따져도 흥국생명은 나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채권 투자자들이 너무 열이 받죠. 그래서 이 증권 누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래서 흥국생명의 이 하이브리드 채권의 가격이 99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흥국생명이 나 안 해, 나 콜옵션 행사 안 해! 이렇게 되니까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날 그대로 수직 추락. 사실상 아무도 안 사게 되는 큰일 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흥국의 결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기 위해 미래를 팔아버린 거죠. 자, 이 말도 좀 멋있지 않아요? 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흥국생명의 이 사태가 우리 금융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외에 계신 투자자인데 한국 금융기관의 본드를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야, 한국 뭐야? 장난하는겨? 쟤네들 지금 장난 나랑 하냐? 옵션을 행사를 안 해. 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거 못 사. 야, 보험 무서워, 못 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흥국생명 같은 회사들, 보험사들, 은행들 해외에다가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융통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해외 조달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사실상 어려워지죠. 난데없는 핵폭탄을 두드려 맞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쭉 봤어요. 흥국생명의 사태 때문에 어려워지는 우리 회사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 자, 여러분, 흥국생명권 제외하고요, 여러 자본증권 관련해 가지고 콜옵션이 돌아오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올해 2022년 11월 12월에 3건이 들어와요. 1600억 정도가 콜옵션이 돌아옵니다. 내년에는요, 2022년에는 17건 4.4조가 돌아옵니다. 엄청 큰 규모. 와, 여러분, 이거 차환 발행 돌려막기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이 깜깜합니다. 특히 여러 콜 옵션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그런 콜 옵션은 내년에 여러분 한화생명에서 10억 달러 1조 4천억이 돌아와요. 와, KDB생명 2억 달러, 동양생명 얘네들이 내년에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력 큰 것만 봐도 지금 몇억 달러짜리가 줄줄이 서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회사들은 콜옵션을 발행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상환하는 게 관행이에요. 그냥 사실상 예상 만기를 콜옵션 날짜에 딱 잡아놓고 투자합니다. 거의 간주된다,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충격이 엄청 크죠. 당연하죠.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국내적으로는 김진태 도지사 사고 쳐가지고 돈줄이 지금 엄청 마르고 있죠. 그런데 외부적으로요, 해외 조달까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 시장의 돈줄을 국내, 극외, 해외 양쪽 다 진퇴양난으로 만드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죠.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깜짝 놀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흥국생명 사태를 보고 우리 금융당국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한다고 나하고 상의했어. 했어. 괜찮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흥국생명, 뭐 회사 좀 작잖아.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요게 우리 금융당국의 첫 번째 입장 발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건 아니죠. 예. 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흥국생명이 자기 살자고 이자 더 내기 싫어가지고 자기 살자고 시간이 쫓기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칩시다. 사실상 자기들이 오늘을 살려고 내일을 팔던지 말던지 했다고 칩시다. 정부는요, 정부는 흥국생명만 생각할 게 아니죠. 시장을 봐야죠. 국가를 봐야죠. 우리나라의 신인도
해외 조달해야 되는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 그런 거 안 봅니까? 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100번 양보해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흥국 하나만 해주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부 대응이 뭐여야 되냐? 동시에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어야죠. 흥국생명은 그런 발표를 하되 시장이 동요할 게 뻔하니까 동요하지 마세요라는 조치가 동시에 나왔어야 됩니다. 이건 흥국만의 일입니다. 다른 기업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연쇄 발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표가 뭐예요? 그럼 시장 안정 조치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랑 상의했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흥국생명의 결정은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정부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시장이 당장 파악한 겁니다. 야, 다음 차례 누구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한화가 뭐? 내년에 1조를 막아야 돼? KDB는 지금 금리가 발행된 금리가 아까 얘기한 흥국보다 엄청 높아요. 거기다가 스텝업을 때려 맞고 거기를 기준으로 다시 그 이상의 이자를 조달하자 그러면 끝도 없어요. 말 그대로 도미노가 하나 탁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줄줄이 무너질 게 눈에 보이는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흥국생명의 조치는 합리적이었다라는 발표를 그냥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안정 조치 없이 흥국의 발표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시장이 불안에 떨고 난리가 나죠. 김진태 도지사 사태 때 정부가 왜 욕을 먹었습니까? 정부랑 상의도 안 하고 그 파악도 못했냐 이러고 욕을 먹은 거고, 김진태 지사는 왜 욕을 먹었습니까? 채권 시장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독불장군처럼 돌을 던지니까 짱돌을 던지니까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한 달 전에 봤는데 이번에 정부가 흥국이 미리 상의를 했으면 조치를 했어야죠. 근데 조치가 없으면 상의한 거나 안 한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흥국생명도 큰일이 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니까 뜨고 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난 영상에다가 아주 욕을 한 바가지를 했는데 차마 못 올릴 정도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여간에 시장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기습적으로다가 드디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정부가 엄청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흥국생명이 다시 콜옵션을 이행하기로 기습적으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이 옵션 기일인데 하루 전이죠. 그래서 콜옵션 제가 행사할게요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갑자기 조달할까요? 원래 흥국생명이 조달하기로 한 거는 9월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됐고 또는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 앞두고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RP를 발행해서 두드려 맞겠다라고 한 겁니다. RP가 뭐냐면 여러분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금 있다가 무조건 제가 환매 도로 사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약 4천억 정도는 RP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그 RP 누가 사줍니까? 큰 은행이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중 4대 은행이 약 4천억 정도 RP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해준 거죠. 자, 그리고 흥국생명의 모기업 태광 그 오너도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자본 확충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흥국생명의 RP는
뭐 그냥 발행하면 좀 불안불안하니까 담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흥국생명의 다른 여러 가지 담보 상황을 보니까 뭐 담보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봐요. 예, 그래서 RP는 문제가 없는데 RP 만기는 한 6개월 안팎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RP를 6개월 안팎짜리를 발행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있다가는 그것도 갚아야 돼요. 네, 그것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뒤로 미룬 거에 불과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된 거냐 정리하면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우선 이 콜옵션 갚고 그리고 흥국 너 있잖아. 네 돈 있지? 그것도 좀 보태서 빨리 갚어. 모자란 거 빨리 갚어. 갚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돈 꺼서 갚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 자본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야 대주주 너도 돈 좀 내. 돈 내서 회사에 자본 더 넣어. 요렇게 해결을 아주 급하게 정부가 팔을 꺾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흥국생명이 이렇게 RP 등등으로 갚으면 RBC 비율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 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RBC 비율을 떠올리셨다면 여러분은 천재. 그런 분은 금융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잔불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당국이 보기에는 야 이렇게 된 거죠. 흥국아 너 살겠다고 갚은 거 내가 처음에 이해했거든. 근데 그거 안 되니까 빨리 돈 꺼서라도 갚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흥국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꺼서 못 갚아서 못 갚은 게 아니에요. RBC 때문에 고민하다가 못 갚은 거 아닙니까? RBC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그래서 현재 보험업계에서 추정키로는 이번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이 RBC 비율 규제를 일정 부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옵션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가 아예 대놓고 하나 실린 게 있어요. 흥국생명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RBC 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계속 낮추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콜옵션 이행에 대해서 당국이 몇 가지 옵션을 붙였지만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하여간에 정확하게 어떤 옵션을 당국이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혜 시비가 걸리겠죠. 얘만 봐줘요? 뭐 등등등. 어쨌거나 특혜 시비가 걸리든 무슨 시비가 걸리든 당국이 어쨌거나 흥국아 봐줄게 꺼서라도 갚아! 이랬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었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처음부터 좀 멍청한 금융당국이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신뢰라는 신뢰는 다 잃어놓고 우리나라와 해외 자본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서 꼼수와 특혜를 갖다 줘가면서 타이밍 다 놓치고 엉망진창인 채로 결국에는 다 늦게 해결을 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합니다. 국내 자금시장은 김진태 지사 사태로 돈이 말라서 증권사, 건설사, PF, 위기, 이제 저축은행까지 쭉쭉 번지는데 이 와중에 해외 발행시장도 흥국생명 사태로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무섭고도 위태로운 시장을 정부가 모든 시장 플레이어들과 함께 아주 적시에 타이밍 맞춰서 정말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오락가락 아마추어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당분간
저 배구는 다른 팀 응원합니다. 김연경 선수 미안합니다.